네, 금방 소개받은 LSITC의 권대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렇게 대진운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챗 GPT 이후에 가장 큰 화두인 그 생성형 AI와 또 차세대 통신에 밀려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번 고민하셨죠? 생성형 AI를 들을까? 네, 또는 통신을 들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살짝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희 섹션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좀 거창할 수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기반의 진용화된 미래 스마트 팩토리 운영 모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부제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이 디지털 기술이 이제 일상적인 거 됐고 그다음에 일상으로 들어왔다. 뭐 이 얘기는 모든 산업군에서 기술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과거에 어떤 기술을 봤을 때 열광을 하죠. 열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지치게 되면은 좀 사그러드는데 이제 그 기술이라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것은 일반적으로 노가다에만이 그렇게 특별하게 이슈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룰 것은 융합 보안 트랙에서 좀 그 보안이 가야 될 길이 좀 멀긴 하죠. 왜 그러냐면 보안은 항상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하면서 좀 관가하는 것이 상당히 많죠. 예, 보안 되게 중요해. 한번 뚫리면 해킹이라든지 이런 산업 보안 뚫리면은 모든 그 피해들이 상당하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인식에 비해서 어떤 투자라든지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느냐 이건 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려는 것은 보안 트랙이긴 하지만 보안뿐만 아니라 이 보안이라는 것은 융합 보안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조 쪽에서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이고요. 스마트 제조, 뭐 같은 의미이긴 하나, 즉 공장에서 이 보안을 어떻게 적용해서 최적의 공정 운영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얘기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보안과 융합이죠. 그렇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50분 동안 보안 얘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산업군이든 그 현황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을 그것이 빅데이터가 됐든 보안이 됐든 블록체인이 됐든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반적인 제조 산업을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한 꼭지로 보안이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형태로 좀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개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전 처음에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제어, 반도체 장비 제어 업무를 해서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SK 주식회사 CNC에서 이런 IT와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했고 지난해부터 LS의 그룹사입니다. LSITC는 LSITC에 합류를 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획 업무를 그리고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LS 그룹은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비철 금속뿐만 아니라 이런 배터리 쪽, 그다음에 이쪽 이런 배전반이라고 해서 그 키워드가 LS 그룹은 배전반은 배터리와 그리고 전선 그리고 반도체를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의 큰 그리고 전력 이쪽에 굉장히 많은 키워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LSITC는 LS 그룹의 IT라든지 DT를 총괄하는 조직이고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를 비즈니스를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50분 동안 좀 충분한 시간 같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가 어떤 제가 발표라든지 이렇게 의뢰를 받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 주어지더라고요. 20분, 많게 30분인데 어떤 얘기를 지금 키워드가 되는 어떤 하나 산업군을 잡아서 특히 제조 산업군을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50분 정도면 좀 넉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유익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단 보안에 관심이 계신 분이 오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조에 또 관심이 가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반 산업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제조 방향으로 풀 건데, 즉 스마트 팩토리로 풀 건데 혹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준비한 것이 스마트 팩토리가 뭐예요? 이런 시간은 아니에요.
스마트 팩토리 방향이 어떻게 흘러갔고 제조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기술들이 디지털 기술들이 융합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형태로 공장이 모습이 갈 거고 그에 수반되는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 이제 점심을 드셨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그 피로감이 몰려올 수도 있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이럴 때는 또 이게 우리가 또 여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졸리면 졸리는 대로 또 그게 또 여유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최근 산업계의 이슈 현황 뭐 최근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면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요. 다 언론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이런 기술 패권뿐만 아니라 이런 전쟁 양상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느낌이죠. 그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하지만 일상적인 거지만 실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세라든지 경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좀 그럼 어떻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 에브리싱 애즈 어 서비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간단히 들으려고 합니다. 에브리싱 애즈 어 서비스 (SaaS) 이렇게 우리가 IITP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ICT 10대 트렌드를 제시를 하고 어제도 ICT 10대 트렌드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 SaaS라는 것은 언제 10대 트렌드를 발표했냐면 21년도에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 행사를 통해서 매년 이렇게 연말 되면 이렇게 향후 내년에 이런 트렌드를 뽑거든요. 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가 이 에브리싱 애즈 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기점으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환경이 코로나 환경이었고 그다음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화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도 항상 기술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기술들은 뜨거웠습니다. 근데 뜨거웠는데 어떻게 뜨거웠냐면 기술이 좋다라고만 얘기했어요. AI 좋죠. 클라우드 좋죠. 블록체인 좋죠. 좋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이건 어디에 쓰느냐에 대한 얘기를 던지면은 물음표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2021년도 기점을 해서 이런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기술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줘서 우리한테 기업한테 무슨 혜택을 주고 도움을 줄 거냐. 예. 뭐 최근에 뭐 기술들이 안 좋은 기술이 없습니다. 그렇죠. 10년, 20년에도 기술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기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기술들이 뭐 원천 기술이 됐던 무슨 기술이 됐던 어떻게 되면 특허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녹아내야 되죠. 어느 산업군에 쓰인다든지 일상으로 들어와서 우리한테 뭔가를 혜택을 줘야 됩니다. 즉 이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이코노믹하게 효과가 있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기술이 적용됐고 그리고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기술적인 이슈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에 쓰여서 어떤 효과, 비즈니스로 이어질 거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 시점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를 적용하면 IaaS, 블록체인, 바스, 뭐 다스, 사스, 파스, 뭐 이아스, 하스, 모빌리티면 메스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결국 기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비즈니스로 녹여낼 거냐가 가장 큰 화두다라는 거고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4차 산업혁명 얘기가 굉장히 식상합니다. 그래서 식상하긴 하지만 그때 얘기가 뭐냐면 연결된다. 뭐가? 데이터를 통해서 모두가 연결될 것이다. 연결된 이유가 더 중요한 거죠. 연결은 뭐 당연한 얘기고 연결돼서 무슨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을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IoT라는 용어를 그래서 많이 씁니다. 기술적으로 쓰고 IoT는 모든 것이 연결된다. 인터넷 워싱즈였는데 그냥 연결입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은 인텔리전스 오브 싱스입니다. 인텔리전스, 지능화된다는 얘기죠. 연결된 거를 통해서 무슨 효과를 위해서 지능화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든지 모델을 만들어내든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연결을 통해서 결국 그 핵심에는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든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이고요. 뭐 요즘 뭐 다 거론되는 기술들입니다. AI, 빅데이터, CPS, 뭐 디지털 트윈,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기술 키워드가 돼서 이런 뜨거운 이런 인텔리전스 오브 싱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는 뭐냐면 뭐 하드웨어가 중요하고 안 중요해요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드웨어 파워가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파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이 아니에요. 관점에 대한 이동인 거죠. 하드웨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만 관점에 대한 이동이라는 거죠. 그 핵심에는 바로 이 플랫폼과 같은 AI,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 그 역할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전환 하도 얘기를 많이 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뭐 줄여서 전 줄여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DT 또는 X, 뭐 에브리싱에서 줄여 쓰잖아요. 뭐 전 줄여 쓰면 왜 안 좋아하느냐면은 의미가 반감되거든요. 정확한 의미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줄여 쓰는 거 안 좋아하는데 뭐 다 이렇게 줄여 쓰긴 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변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디지털 전환 이게 다 써요. 모든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 뭐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됐는데 우리가 제대로 이거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디지털 전환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전환 그러면 디지털 하니까 기술만 생각해요. 그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 디지털 기술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빅데이터라든지 AI 이런 메타버스, CPS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야 디지털 전환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연의 디지털 전환의 의미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략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트렌드로 이동해서 어떤 전략을 새로 수립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고 의미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한다, 성공한다, 어려운 거예요. 의미 해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매개체가 메소드, 방법이 뭐냐? 디지털 기술이 그 메소드, 방법을 잘 갈 수 있게 그런 그 원동력이 돼준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요, 머신러닝을 돌려서 뭐 분석을 해본다든지, 영업 계획을 최적화한다든지, 생산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효과를 맞이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뭐 우리 기업에서 이번에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을 했어.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어. 도입한 이유가 더 문제죠. 도입하는 이후에 잘 활용하고 있냐?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뭐 그 클라우드 기반의 뭐 아마존이 됐든 MS 애저가 됐든 간에 도입은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업무가 뭘 데이터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그 안에서 분석을 해본다든지 뭐 매뉴얼을 좀 더 수동을 자동화로 한다든지. 근데 그런 건 활동은 잘 안 하죠.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를 도입했으니까 우린 디지털 전환이 됐어. 이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그걸 얼마나 잘 그 인프라들을 잘 활용해서 효과를 가져오느냐가 그게 디지털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요. 디지털 전환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의미도 알아야겠지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동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은 뭐 합니까? 조직명부터 바뀌죠. 우리가 뭐 웬만한 기업들은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DT실이 있거나 DT팀이 있거나 이럴 거예요. 그 DT팀은 이전에 무슨 팀이었습니까? 디지털 팀. 그 전에는 정보화팀. 그 전에는 전산팀.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타고 왔거든요. 왜 그렇게 이름을 DT실, DT 추진팀으로 바꿨을까요?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 트렌드에 맞게서 그거를 이끌어 가라. 정말 어떤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팀 이름만 바뀌어서 조직 이름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디지털 전환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통해서 무슨 효과를 보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본연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이 바로 도메인 지식입니다. 우리 기업이 강점이 있죠. 개인도 다 도메인 역량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도메인 영역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거, 바로 뭐가? ICT, 디지털 기술이 접목돼서 이래야만이 디지털 전환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ICT, 디지털 기술만 가지고는 디지털 전환을 정상적으로 성공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제조 산업에서 오늘 제조 산업을 다룰 거니까 제조 산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디지털 전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 아직 중소기업까지는 아직 이런 것들이 전파가 아직 덜 됐지만은 굉장히 뜨거운 화두입니다. 제조 산업에서는 뭘까요? 왜 디지털 전환 왜 할까요? 바로 그거죠. 딱 뭐가 있겠습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앞으로 미래 대항해서 우리가 얼마큼 성장할 수 있고 이 지위를 누릴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예, 결국 그래서 제조 산업 모든 산업군에서 디지털 전환을 고민을 하는 거다. 특히 제조 산업도 마찬가지고 제조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그 키워드로 뽑을 만한 것이 바로 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독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연역을 보면은 201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은 잘 아실 겁니다. 독일도 제조업의 강국이죠. 제조업 강국하면 독일, 일본, 미국, 그다음에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제조업 강국입니다. 우리가 잘 인식을 못 하는데 어떤 지표가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다 지표가 10위 안에 다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GDP가 우리 국내만 봤을 땐 30% 이상이 제조업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업도 제조업 강국이다. 잘 보시면 보세요. 우리가 골고루 모든 산업군에서 제조 산업군에서 잘합니다. 그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양한 제조 산업을 이끌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살펴보시면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쪽, 그리고 중공업, 이런 모든 산업에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덕에 우리가 그런 분석도 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어느 산업군이 제조 산업군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그 충격이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더스트리 4.0 독일에서 시작한 거, 독일도 제조 강국이 하나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독일 자체만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어떤 패권을 놓치겠는데 중국이나 아시아한테 이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혁신으로 시작한 것이 인더스트리 4.0이 시작한 거고요. 그 결과물이 2011년도에 민간주도로 시작돼서 바로 2015년에 그 이후에 2012년에 독일의 전략 하이테크 전략 2020이 있었습니다. 그 아젠다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활동을 하면서 2015년에 인더스트리 4.0의 결과물이 나온 거거든요. 인더스트리 4.0에서 제시한 건 뭐냐면 혁신을 해라.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 체계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대응할 거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미래형 공장 얘기를 했고, 그 미래형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2015년에 내용이 전파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시점으로 해서 정책이라든지 산업계에도 많이 이런 제조 쪽에 이런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가 많이 적용되기 시작했던 시점이고요. 결국은 제조업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냥 무조건 스마트 공장 전환하는 건 아니고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가 중요합니다. 왜? 제조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즉 그걸 당면 과제라고 하거든요. 당면 과제를 겪고 있어요. 그 당면 과제를 어떻게 풀어볼 거냐? 그럼 그 문제를 풀면서 어떤 혁신,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제조업계의 어려움은 이런 거예요. 원자재에 대한 수급. 원자재의 수급이라는 것은 밸류체인의 문제거든요.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재 재료값에 대한 그 널뛰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물류비, 그리고 탄소 중립, 에너지,
굉장히 이제 앞으로 화두가 될 내용입니다. ESG 경영 얘기하면서 환율, 뭐 액트에 관련된 유럽뿐만 아니라 미주의 미의 뭐 IRA 이런 형태들의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챌린지를 받을 만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 제조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시시때때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힘든 거고, 어떤 때는 물류비가 오를 때도 있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조 환경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가, 물론 스마트 팩토리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스마트화 한다는 것이 스마트화를 해서 뭔가 업무 향상이라든지 그다음 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공장을 아주 스마트한 모습으로 뭐 디지털 기술 모든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제조업의 당면 과제를 풀 수 있고, 제조업이 계속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제조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제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외부적인 그런 문제들도 제조기업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 제조업이 내부적으로 제조기업이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예요. 특히 뭐 대기업군은 잘합니다. 나름대로 스스로 잘해요. 근데 중소 중견기업은 결국 이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페인 포인트를 공장 운영하면서 겪고 있습니다. 다 수작업을 하고 있다. 즉 아날로그 형태로 되고 있어서 굉장히 반복적인 업무, 비효율적인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입출고 이런 자재 창고 관리 이런 부분들 이런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죠.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현재 자재가 얼마큼 남아 있고 완성품이 얼마인지 언제 우리가 납기할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이런 분석까지도 연계가 안 된다. 그리고 원가 파악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왜? 데이터가 보이지 않고 흐름 관리가 안 되고 공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당면 과제입니다.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자재 관리, 재고 관리, 창고 관리 이런 것들이 흐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흐름 관리만 잘해도 제조업은 의사결정하는데 또 납기를 준수하고 품질의 원인 파악을 하는데 굉장한 혜택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화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중요한 건 제조업은 그러면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디지털 전환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그럼 제조기업에 적용을 해서 어떤 형태, 어떤 방법으로 디지털 전환의 효과를 가지고 올 거야? 이건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제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모든 산업군이 마찬가지지만 공장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우리가 흐름 관리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느냐가 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원부자재가 들어오죠. 그리고 원부자재가 들어오면은 수익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 원자재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업 지시에 의해서 자재를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공정이 일어납니다. 설비라든지 공정, 장비 이런 부분이 다 해당되고요. 그러면 생산 정보가 녹아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런 완제품, 이 완제품에는 가동 정보와 재고 정보가 녹아나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모든 그 프로세스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이 되는 거죠. 데이터 프로세스가 뭐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정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IoT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데이터를 이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왜 합니까? 분석을 예측하고 예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품질 사고 막기 위해서 품질 사고가 났을 때, 품질 이슈가 있을 때 어디 공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는 이거는 사후 분석이고 사전에 이런 트렌드 데이터가 나오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치겠지 예측 예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측 예지는 누가 하는 영역입니까? AI가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조 빅데이터 영역이라고 한다면 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정제, 그리고 분석,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예측, 예지, AI까지 범위가 제조 데이터라고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다른 산업군은 그래도 유스케이스가 많고 그리고 잘 활용하고 있어요.
금융, 유통, 물류 굉장히 고도화돼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뢰성도 있고. 근데 제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머신러닝을 해보겠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그럴까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죠. A 라인에 있는 그 AI 모델링 한 거를 B 라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환경 자체가 이미 달라버리거든요. 같은 메이커의 설비, 같은 레시피를 돌려도 환경이 달라집니다. 모델은 같더라도 학습을 다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을 다시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이런 데이터라든지 AI의 이런 신뢰성 확보와 이런 적용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과거에 했던 수동 작업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거, 품질 사고를 막는다든지 설비의 이상을 감지한다든지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가져와서 원가 절감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향상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제조에서의 그런 방향성이고 제조업에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전환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제 제조업에서 데이터 활용, 데이터가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라는 거, 빅데이터, AI 이 기술을 잘 동작을 하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뢰성이. 그런데 제조기업에 가보면 담당자분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우리 데이터 많아요. 이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참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약간 오산이 있어요. 생각에. 그 뭐냐면 데이터의 양이 많다고 해서 빅데이터 아니잖아요. 근데 잔뜩 가보면 현장에 무슨 데이터 모아놨어요? 설비 데이터, 알람 데이터라든지 PLC 데이터를 잔뜩 모아놓으셨거든요. 그런데 PLC 데이터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IO 데이터를 몇십 테라 이게 모아놔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한 2, 3% 될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데이터 한 가지 데이터 가지고는 분석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특히 제조업에서는 공정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A 공정에서 데이터가 평균치에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약간 높아. 그럼 이 데이터가 B 공정에 가서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미리 해볼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B 공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네. 그럼 악 공정에서 이 데이터는 어땠을까?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역추적하는 거고, 정방향, 역방향. 이걸 우리는 엔드 투 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상관관계 분석을 해볼 수 있어야 제조업에서의 그런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형 데이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계열 데이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레거시 시스템이 있는 거, PLC 데이터와 이 PLC 데이터가 생산됐을 때 이 생산 시점에 다른 시스템은 뭐 하고 있었지? MES에서는 어떤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었지? 그리고 ERP에는 어떤 데이터가 연결이 됐지? 이런 데이터와 서로 연관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일방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약적인 한계가 있다. 이걸 우리는 데이터의 편향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AI에서 가장 데이터가 학습이 기준인데 편향성을 굉장히 언급을 해야 되고 제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 이런 형태가 돼야만이 우리는 향후에 진흥화된 미래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려면 결국 이런 형태로 돼야 돼요.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존의 아날로그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디지털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과거에 했던 아날로그 형태, 경험치, 형식화되는 업무들이 디지털화돼서 표준화되고 정량화돼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되기 이전에 중요한 거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스마트 웍이 되어야 됩니다. 업무 담당자가 반복적인 업무 하면서 집에 못 가 늦게 가고 야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불필요한 업무, 비효율적인 업무를 제거해서 스마트화되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이런 효과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한다든지 납기 준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런 원가 투명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제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의 모델입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조기업들을 상당히 많이 가봅니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군, 중견기업군, 중소기업군 다 가보면은 굉장히 편차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고요. 특히 중소기업, 중견 중소기업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를 시도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실패하신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실패한 사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님들을 만나 보시면은 100군데 중에서 한 두세 군데 대표님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십니다. 왜? 잘하셨거든.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성공을 하셨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가서 여쭤보죠. 스마트 팩토리 왜 하시려고 했어요? 하면 그분들이 대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는 기술을 써서 뭔가를 기술에 대한 어떻게 비용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려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다. 누구보다? 우리 경쟁자보다. 바로 그게 핵심이 뭐냐? 속도와 정확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고객사가 이런 의뢰를 하죠. 급하게 의뢰가 오다가 올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부품이 100만 개 필요한데 공급해 줄 수 있겠냐? 이런 그 오다가 왔을 때 이런다는 거예요. 그 대표님은 전화가 받는 대로 그런 그 수주를 받는 대로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재고가 몇 개이다. 10,000개 있기 때문에 10,000개 다 됩니다. 그런데 10,000개가 안 되고 지금은 7,000개가 있습니다. 7,000개는 내일 모레까지 입고가 되고 3,000개는 부족한 것은 우리가 자재 소요 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납품 계획을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 자재가 들어와서 우리 공장에 세팅해서 만드는 테스트까지 하면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00개 미리 먼저 받고요. 3,000개는 일주일 후에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한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객은 의사결정을 하겠죠. 우리 7,000개 미리 받고요. 3,000개는 일주일에 받아도 됩니다. 아니면 3,000개는 다른 데서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스마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사결정할 수 없다면 그런 거예요. 가서 뭐라고 할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전화를 끊고 현장에 내려가서 일일이 재고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현황 파악을 해야 되죠. 근데 했는데 안 맞는 게 문제죠. 더. 그런 경우가 참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화로 가는 이유는 결국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내 정책도 최근에 한번 그 현황을 좀 본다면요. 매년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은 이런 정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제조 쪽에 관련된 정책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9월 18일 날 최근에 나온 겁니다. 신디지털 제조 혁신 추진 전략이라는 이런 전략이 나왔고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서 보시면 제조 쪽의 방향성을 정부가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디지털 제조 혁신 추진 전략. 이 정권 이전 정권까지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용어를 썼는데 이번 정권부터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 이런 용어 안 씁니다. 신디지털 제조 혁신, 디지털 제조 혁신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 정부 지원 정책도 정부 지원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제조업 쪽으로. 근데 지난해에 비해서 2023년이 좀 많이 줄었었죠. 그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그와 동시에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기업 역량에 맞게 맞춤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협력을 강화하겠다. 공급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트렌드로 앞으로 향후 신디지털 제조 혁신을 이뤄가겠다라는 전략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지원 사업을 해줄 때 먼저 그 기업의 역량을 이렇게 판단을 한답니다. 그 역량 판단하는 것이 DS 역량을 판단하는 거고요. DS 역량 우수기업, 보통기업, 취약기업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DS 우수기업은 자율형 공장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보통기업은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취약기업은 먼저 수작업 같은 게 많으니까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이렇게 방향성을 수립했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겁니다. 하노버 메세 독일에서 매년 진행되는 산업박람회입니다.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3월 매년 독일에서 이 산업박람회가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동안 몇 년 하지 못했고 오랜만에 올해부터 이렇게 현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독일의 하노버는
굉장히 뭐 우리나라의 코엑스나 뭐 킨텍스 뭐 이런 형태의 전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상당히 방대한데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이 하노버 산업 박람회를 주최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노버 메세고요. 올해 주제가 산업 대전환 그리고 차별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이런 거라는 거죠. 스마트,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제조에 대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기술들,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다음에 앞으로 화두가 될 에너지 관리 이런 방안들, 그리고 탄소 절감 어떻게 할 것이냐, 에너지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주제로 다루었고요. 제가 가서 살펴본 것은 일반적으로 산업 박람회니까 뭐 산업 자동화가 어떻게 흘러가고요, 기술들이 어때요,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AI가 어때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뭐 산업 박람회니까요. 제가 더 주의 깊게 봤다는 건 뭐냐면은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걸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앞으로의 우리의 화두는 특히 제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탄소 중립, 에너지 절감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두가 되는 거죠.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기후, 굉장히 이번 여름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지구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바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업의 전략이, 방향성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전체적인 정세를 봤을 때도 자국 우선주의가 이제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술 패권, 미중 기술 패권을 비롯해서, 그리고 유럽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바로 EU에서 얘기하는 이런 탄소 중립 이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디지털 제품 여권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고 해서 제품에 그 이력을 다 남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생산돼 있고, 즉 뭐냐면은 탄소를 얼만큼 저감을 했고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어느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이력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산업군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특히 배터리에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터리 패스포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서도 영향을 받겠죠. 탄소를 배출하는 환경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어떻게 합니까? 더 세금을 많이 매긴다든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카타나 X는 이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유럽 플랫폼이 카타나 X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보면 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액트들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액트, 동맹을 맺죠. 기술적으로 중국을 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잘 아시는 전기차 쪽의 IRA 다 액트입니다. 규제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 혜택을 더 준다든지 세제 혜택 지원을 주겠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이제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우리가 또 강세가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어디로 많이 나가요? 미주나 EU로 공장을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배터리 완성하는 그 3사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그런 그 부품을 공급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미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를 대응하는 기업들도 가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 공장이 외국으로 나갈 때는 지금 하는 것이 이런 인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어떻게 가느냐? 그냥 가지 않습니다. 모든 공장을 어떻게 갑니까? 자동화해서 또 디지털화해서 갑니다. 왜? 가서 사람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공장을 운영할 어떻게 할 거냐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라든지 디지털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진영화 관점에서 앞으로의 그 스마트 팩토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상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좀 하겠습니다. 제조업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를 좀 해본다면, 제조업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시는 업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품질 담당은 품질이 관리가 중요해요. KPI가 중요해요. 생산성 중요해요. 설비 관리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시는 말씀대로. 그런데 제조업의 생명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뭐 업종별로 다를 수 있어요. 스탁을 많이 쌓는 업종도 있고요. 스탁 생산하는 것도 있고요. 주문 생산도 있습니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산업은, 제조 산업은 수요와 공급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잘 팔리는 제품 많이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게 논리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논리에서 본다면 결국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제조업에서의 그런 이런 우리가 자원 계획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제조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세스, 경영 계획이라든지 판매 계획, 대일정 계획을 세워서 생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체계가 바로 뭘 하는 거냐? 수요와 공급을 어느 만큼 잘 맞출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수요와 공급 굉장히 어려운 거죠. 쉽게 말하지만 우리가 재고를 얼마큼 떠안고 갈 거냐? 적정 재고를 얼마큼 가지고 있을 거냐가 또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다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고, 자, 스마트 팩토리 이전에도 어땠습니까? 제조업에 계신 분들 공장 잘 운영하셨습니다. 생산성 나온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의 경제의 원동력이 됐어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가 근데 왜 이렇게 화두가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스마트 팩토리 이전에도 공장을 잘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어떤 혁신 활동을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IT라든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시스템화되면서 점점점 디지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장 운영이 잘 됐다는 것이죠. 이런 하이테크 산업 업종 같은 경우는 이 공장 체계가 자동화뿐만 아니라 이 자동화를 대응해 줄 수 있는 이런 오퍼레이션 시스템, 뭐 MES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할 수 있는 거, 품질 관리하는 거, 그리고 공정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상위 연계에는 ERP, 이런 흐름 체계가 모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하이테크 산업이니까 대기업 쪽일 수 있지만 스마트 팩토리 이전에도 이런 기술들, IT 기술 시스템화, 디지털화되면서 고도화되고 있었다. 이런 형태의 공장도 스마트 팩토리는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공장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IT는 잘 아시는 영역이고요. OT는 현장을 얘기합니다. 이런 체계들이 돼 있어요. 오퍼레이션,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적용한다.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죠. 생산 현장, 설비, 장비, PLC, 센서 이런 것들이 다 OT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의 단계를 구현할 때는 이런 단계별로 나가기를 권고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제조기업이 할 때는 한 번에 빅데이터, AI를 구축해서 효과를 본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결하는 관점, 바로 IoT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관점. 데이터가 연결 이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고 제어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빅데이터, AI가 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어느 정도 환경이 구축되면 자율적으로 공장이 운영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보면 CPS, 디지털 트윈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공장 규모에 따라서 그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자율형 공장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 공장 규모라든지 우리 형태를 보면 제품이 이와 같은 제품 만드니까 데이터 연결하고 기본적인 시스템 갖추고 데이터를 생성되면 분석 정도 해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도 무방한 것이지, 우리가 모든 공장이 우리 그런 자동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공장이 운영된다, 무인화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장 환경을 최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하는 관점에서 자동화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자동화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완전 자동화를 꿈꿨습니다. 전통적으로 할 때는 풀 오토메이션.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의 자동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완전 자동화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생산 라인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고요.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업무 자동화, RPA, 소프트웨어적인 거지만 그것도 자동화의 관점인 거죠. 요즘에 RPA가 단순하게 RPA만 있는 게 아니라 챗 GPT와 같은 이 생성형 AI로 어떻게 연결할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이에요. 반복적인 업무들, 불필요한 업무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리고 이 협업 로봇을 어떻게 적용해서 작업자와 같이 일할 거냐, 무인 자동화를 꿈꾸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루션 관점에서는 어떠냐, 스마트 팩토리가 되려면 이와 같은 시스템들이 솔루션 관점으로 체계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이거를 우리는 슈트라고 합니다. 슈트라는 것은 하나의 집합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려면 이런 시스템 체계가 솔루션 기반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것도 표준적인 것이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 현장에 따라서 다르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디지털 관점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냐, IoT,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빅데이터, 그리고 분석, 이런 머신러닝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바로 하나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은.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술들, 수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즉 ICT, 디지털 기술들을 IoT나 빅데이터, CPS, AR, VR, AI, 클라우드 어떻게 활용할지 그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기술들이 다 좋다고 모든 공장에 다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다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다 효과를 낼 거냐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빅데이터와 AI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좀 지나갔습니다. 제가 시간이 넉넉할 줄 아는데 결국 그래서 제조 현장에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히트할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앞에서 데이터의 편향성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뭐 잔뜩 PLC 데이터만 모아놓고 그걸 분석을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제조 현장 OT 단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필요하다. 이런 센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PLC 데이터, 운영되는 데이터, 우리가 레거시라고 하는 거죠. 레거시 시스템, 뭐 MES나 ERP, 그리고 업무별로 쓰이는 산재되어 있는 품질 관리 시스템, 설비 관리 시스템 이런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돼요. 인프라가 스마트 팩토리는 인프라가 같이 동반돼야 됩니다. IT 체계, IT 거버넌스. 그냥 우리가 뭐 스마트 팩토리 하니까 분석 플랫폼 들어가면 끝난다 이렇지 않아요. 그걸 대응해 줄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마트, 통합된 데이터 통들이 있어야 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요 부분들은 시간상 그래서 사례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디지털 기술들이 제조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하신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제가 끝나고 좀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명함을 좀 교환할 테니까요. 이렇게 좀 질문하시면 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분 내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에서 활용해서 디지털 기술 적용에 최적화할 수 있고요. 품질 분석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설비 관리, 뭐 보통 우리가 애지 정비라고 하는 거죠. 이상을 사전에 감지해서 예방할 수 있다. 애지 정비,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보안 부분에 있어서 보안은 그렇게 크게 화두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거론도 해야 될 시점이 됐고요. 우리가 그 제조 쪽에서의 보안은 먼저 뭐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바로 산업 제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산업 제어 시스템은 가장 핵심이 PLC나 HMI 같은 이런 체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정보 보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밀성입니다. 이 기밀성이 뭐예요? 노출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결성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 가용성은 파괴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정보 보안에서의 우선순위라면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조 환경에서 산업 제어 시스템에서 중요한 거는 가용성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침해가 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정보가 파괴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만 이런 측면을 가고 있고 제조 현장에서는 이런 보안 사례가 이런 다양한 뭐 작업자의 직원의 실수부터 비롯해서 뭐 나도 모르게 공정 데이터가 바뀌었어 레시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사보터즈 뭐 이런 물리적인 공격부터 비롯해서 이런 바이러스 관리 잘 안 하거든요. 실은요. 수많은 현재 제조 현장에 PC가 있고 이런 산업 제어 시스템이 있으면서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야 될 거고요. 가장 이게 공장 레이어별을 봤을 때 이런 체계 있을 때 가장 좀 보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 PLC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PLC를 어떻게 잘 리커버리 할 거냐에 대한 영역쯤이고요. 이런 PLC를 접근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부분들이다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우리가 LS는 이와 같은 스마트 팩토리를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조기업에 계신 분들, 그래서 제조 현장 이슈를 좀 해결하실 부분들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응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좀 말씀을 해주시면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좀 랩업을 해본다면요, 제조기업에 지금 우리가 제조가 차지하는 영역이 굉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조기업 또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공급기업, 솔루션 기업들도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바로 뭐가 중요한 거냐죠. 앞으로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제조기업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인류의 문제죠. 지속 가능성은 그런 의미이고요. 그러면서 결국 제조업도 지속 가능한 제조, 즉 성장성,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 스마트화 이전에 현장 이슈를 파악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스마트화로 가야 그걸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그런 제조에서의
공장 운영 모델은 데이터를 연계해서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 공장으로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로스를 제거할 수 있는 공장이 미래에 대응 가능한 스마트화된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몇 분 좀 지났고요. 제가 말씀 사례를 오늘 좀 더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사례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아마 그 책자에도 연락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든지 명함 주시면 그 부분은 따로 자료 설명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짧지 않은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곧 가을이면 겨울이 이제 시작되겠죠. 건강하시고 하시는 업무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권대욱 팀장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간이 넉넉해서 참 좋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혹시나 딱 한 분만 질문 정도 하실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팀장님. 사실 정부도 내년부터는 보안 분야에 있어서 특히 이제 융합 보안을 필두로 해서 이제 통합 보안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 현장에서 보면 이 OT 보안 쪽은 워낙에 공정이 다양하고 또 거기에 따라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워낙에 다르고 이쪽에서는 약간 뭐랄까 딱 정형화된 좀 통합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 어려울까요? 어떨까요? 예. 통합 보안 솔루션은 몇 개의 솔루션이 기존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글로벌 메이커들이 뭐 로코엘 같은 뭐 지멘스 이런 기업들은 자체적인 어떤 PLC라든지 자기 제품을 보안 대응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고가일 거고 우리 산업 현장에 좀 적용하려면은 약간의 어떤 유스 케이스가 좀 필요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다양하거든요. 제조 공정은 너무 다양하고 그다음에 외부적인 이런 공격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관리 안 해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된다면 한 번에 모든 걸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업종을 전자전기라든지 예를 들면 그 업종을 몇 개 선택해서 정말 그런 보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유스케이스를 좀 만들고 솔루션을 좀 내재화하는 방법들 좀 그렇게 소규모로 나오는 그런 사업들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매번 R&D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지금 크게 대두가 되지 않지만은 보안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특히 제조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재화될 수 있는 좀 정책. 그런데 그 앞에 있어서는 몇 개의 유스 케이스를 좀 돌려보면 좋겠다. 그리고 국내의 어떤 그 제어 솔루션을 가진 뭐 PLC 벤더라든지 그런 벤더들하고 협업을 좀 해서 지금도 물론 R&D성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더 궁극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